자, 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글로벌 외신, 우리의 외신 DNA, 웃음 DNA 태문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 우리 일단 외신 들어가기 전에 그 우리 내기한 거, 네. 그 뭐로 먹고 싶어? 저요? 어. 전 전반. 안짝팀이었어요, 불발팀이었어요? 전 불발팀이었죠. 전반. 물어보지 마세요. 불발팀은 5,000원짜리에서 마음 놓고 골라. 5,000원. 우리 안착팀은 2만 원짜리. 2만 원. 2만 원짜리 골라. 좀 비싼 제과점 가서 그냥 그 빵하고. 고로케 하나 고르면 좋지. 뭐 거의 그러면 맞아. 되겠다. 식당은 같은 데로 가고 꼭. 그래서 2만 원 이상 되는 메뉴 고르고 5,000원 미만 되는 메뉴 고르고. 자, 외신 전해주세요. 네. 첫 소식은 공유 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은 공유 경제 호황과 역풍이라는 내용입니다. 공유 경제는 집에 남는 방이라던가 안 쓴 자동차를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을 시켜줘서 그걸 이제 쓰게 하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산업을 의미하는데요. 기존 업계는 불만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약간 갈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 택시 회사 같은 경우는 공유 서비스가 우리의 수익을 깎아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이런 자동차를 빌려주다 보면은 관리 감독이 안 된다 이런 또 경고도 하고 있고, 숙박 공유 같은 경우에는 저가 호텔이 특히 이역을 받고 있는데요. 저가 그 호텔 업계에서는 투숙객들의 안전 문제 어떻게 책임질 거냐, 또 뭐 임대 주택 임대 계약하고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나오니까 당국 쪽에서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세금이 안 들어온다는 문제가 있고, 또 규제가 없다면 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국이 나서면서 어떤 회사는 벌금을 물기도 했고,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고, 또 사용자 수를 뭐 1일 몇 명으로 제한한다 이런 규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당국과 갈등이 생기면서 소송도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에서 호텔세를 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계약 조건을 약간 수정을 해서 뭐 집주인이 뭐 얻는 수익을 고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절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만약에 시 당국이 뭐 세상이 변하고 있다 이 점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서서히 적응을 하면은 변화의 추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낙관을 한답니다. 아무래도 공유경제 우리나라는 이 카쉐어링이라든가 네. 뭐 자기 집 쉐어링 이런 게 그렇게 잘 되는 나라는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 근데 외국은 잘 되더라고. 이게 타임지에서 2012년에 10대 신산업으로 꼽은 거더라고요. 외국은 잘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공유경제가 이렇게 갑자기는 아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막 확장이 되고 확산이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아까 기사에서는 스마트폰 얘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경기 불황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돈 주고 차를 살 수가 없다, 돈 주고 집을 아예 살 수가 없다, 비싼 호텔에 갈 수가 없다 이런 게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공유경제가 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불황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또 들었던 게 리스 산업도 인기가 되게 좀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살 수는 없고, 그래서 TV도 리스를 하고, 이게 상당히 근데 리스 비용이 높음에도, 수수료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품목을. 그래서 일단 결국은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이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저도 이거 비슷한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파리 시민들이 여름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 많이 가잖아요. 한 달씩 막 가면서 파리 그 자기 집을 비워두는 동안에 파리로 놀러 오는 관광객들한테 자기 집을 빌려주는 거죠.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예. 굉장히 비싸게 빌려줄 수 그렇죠. 자기는 이제 자기 여행 경비의 일부를 이제 거기서 이제 보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죠. 예, 뭐 또 오는 사람들은 파리 시내에 왔을 때 그 숙박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해결하고. 좀 싸게. 저는 예. 사실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물건 가지고, 그쵸. 비싼 건 네, 없지만 저희 그런 집에 음. 가지고 갈 당국이 수도 걱정한 있고. 게 바로 그거죠. 만약에 뭐 이웃이 검증이 안 됐다 그랬는데 들어갔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좀 나쁜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기사에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살인을 당한 경우도 있다고. 들어왔는데 강도를 충분히 당할 수도 네, 있고. 그렇게.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당국이 그럴 수는 걱정할 있죠. 만하긴 한데 또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내가 내 돈 주고 약간 싸게 하는 거 남는 거 하겠다는데 공유 경제 아니냐 또는 뭐 협력적인 소비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강도를 우리나라 당하면 집주인이 그냥 있었어도 강도를 당하는 거거든 일어나서. 그럼.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한국의 예를 좀 들게요. 이건 해외 사례이기 때문에 저도 잘 와닿진 않는데 한국에 코웨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아시는 주식이에요. 코웨이가 주로 하는 산업이 렌탈 산업이에요. 정수기 렌탈, 비데 렌탈, 최근에는 매트리스 렌탈, 뭐 이런 것까지 렌탈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 보시면은 정말 기도 안 차요. 이렇게 주가가 잘 오를 수가 있을까? 옛날 웅진그룹 사태 터졌을 때 주가 그때가 바닥이었고요. 그때 이후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갔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렌터카 문화라든지 렌탈 문화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대중화됐기 때문에 이런 뭐 공유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나도 한 가지만 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를 아직은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 차를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 돈 받고 빌려주는 거 안 하려 그래. 그렇죠, 그렇죠. 재산이기 때문에 누가 타다가 뭐 더럽게 하면 어떻게 기스 내면 어떻게 뭐 이런 안 하려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카쉐어링은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텐데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재산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 소비재로 생각을 해.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쓰는 누구한테 빌려줬을 때 그 사람이 이 차에 뭐 일부러 칼을 들고 뭐 카 시트를 갖다 이렇게 짠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만 된다 그러면 그럼 빌려주죠. 사고 나는 건 보험이 처리해 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보험이란 게 그럼요.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의 쉐어링하기가 우리나라보다는 그 서양 쪽에서 상대적으로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그 사고 나면은 차주가 운전을 안 했더라도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사실 규제 같은 것들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안전 장치를 네. 어떤 그 시 당국이든 어떤 정부든 뭐 보안 당국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거는 트렌드라고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IT 기술이 발달이 가져온 이 뭐 자유로운 어떤 그렇죠. 그 IT가 예, 예. 결국은 갖고 온 거죠. 이게 없었으면 이제 어느 집에 비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못했겠죠. 근데 이런 기술이 가져온 트렌드의 변화를 접목시켜 가지고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만들면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네, 다음 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환영받는 대재해 채권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수익률에 굶주린 투자자들이 대재해 채권, 일명 캡본드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캡본드라는 거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재난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카타스트로피의 앞에 부분을 따서 캡본드라고 부르는 건데요.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찾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찾으면서 보험사들이 이걸 포착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 부담을 투자자들과 분담할 수 있도록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요. 보험사들이 그 발행한 캡본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가 발행됐다고 하는데요. 1분기 동안 캡본드 발행액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고 2분기 발행액은 사상 최대에 이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인기가 높아지면서 최근 캡본드의 금리는 9년 만에 최저치인 5.22%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5.2%요? 예, 5.2%. 원래 2012년에 8점 몇 프로에서 5.2%까지 하락했고요. 과거에 캡본드는 주로 대형 연기금이 투자하는 투자처였는데 지금은 수익률을 찾는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더 다양한 매수자, 일반 사람들까지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캡본드의 수익률을 추적하는 지수를 보면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연 8.51%의 수익률이 났고요.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미국 회사채 지수는 9.35%, 약간 높죠. 그리고 미국 채권 지수가 5.4% 상승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재난이 만약에 발생해서 단 한 번이라도 보험사들이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그거에 그 일정 금액을 넘어서서 캣본드 투자자들한테까지도 원금을 그 손실이 입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체적인 캣본드 시장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나온다는 게 문제인데요. 보험사들이 캣본드를 팔아서 자연재해나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감당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애초에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캣본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일반 투자자들이 상황에 너무 안주하고 뭐 자연재해가 없을 것이다,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이하게 투자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수익만을 쫓으면서 캣본드 가격이 오히려 너무 높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데 나 같으면 5% 벌자고 그건 안 들어가겠다. 그리고 되게 충격적인 게 그 주로 대형 연기금의 투자차였다는 게 네, 되게 놀라운 거. 90년대 중반부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재보험사를 대체하려고. 대형 연기금들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아니, 이게 수익이 안 나니까. 고양이 무슨 키우는 폰라고 투자한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캣본드의 구조부터 네. 최영근이 좀 준비해 왔죠. 네,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요. 지난주 방송에 나왔던 박종현 연구원이 사내 금융상품 공모전 아이디어로서 캣본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훔쳐왔고요. 제발 박종현 연구원이 이 방송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지 말라 그래. 네, 몰래 갖고 왔기 몰래 때문에. 네, 몰래 갖고 왔기 때문에. 허락을 갖고 그래서 여기 특정 금융회사 상호가 들어가는데 저희 사내에 금융 아이디어로 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짬짬이 또 광고도 하고. 네, 캣본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날씨, 뭐 이상기후라든지 아니면 농작물 작황 불황이라든지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블랙스완에 대비하는 하나의 날씨 보험 상품입니다. 날씨 보험 상품을 개런티하기 위해서 본드 형태로 엎어 쓴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상이변이 없을 경우에는 그 투자자한테 원금 플러스 5에서 10% 아까 얘기했던 캣펀드 이자만큼을 더 주는 거고요.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상 이변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농산물 쪽에서는 작황이 호황이 왔겠죠. 그래서 거기서 작황 호황에 따른 그 차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기상 이변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기상 이변이 생긴다. 그게 방금 이제 태문영 기자님이 말씀하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기상 이변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원금에다가 캣본드 그 만기가 됐을 때 원금에다가 그 캣본드에 투자했던 보험금만큼을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캣본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상 이변에 따라서 그 보험금만큼 역시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농민 같은 경우에도 그 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작황에서 또 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형태의 상품들이 왜 필요하냐? 그 날씨 이상기후라든지 최근에 뭐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라디뇨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과 본드가 결합한 좀 이색적인 상품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런 류의 상품이 나온 게 없고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기 전에 그 상품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야 좀 관련해서 캣본드 관련해서 뭐 좀 받은 자료 좀 달라 그랬더니 주로 외국계 증권사라든지 외국계 IB 쪽에서 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대중화된 상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캣본드 이제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험을 판 거네. 네, 맞습니다. 보험을 한 번 더 본드에다 입혀서 판 입혀서 판 거죠. 입혀서 그러니까 판 거죠. 저걸 정확하게 사실은 분리를 해낼 수 있겠죠. 네네네. 채권하고 보험을 분리시켜서 다 더해가지고 네네. 내놓은 거니까 네, 분리시킬 맞습니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보험금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험금을 나한테 낸 거를 여기 채권에 이자를 추가로 좀 더 얹어주고 대신에 여기가 이제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이 사람한테 받아서 지금 주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죠? 딱 그 구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들이 실제로 보험회사 역할을 해버리는 거고. 그렇죠. 개인이 보험회사 역할을 투자자들이 하죠. 그죠. 네. 보험회사는 중간에서 보험 상품을 중개만 함고 그런 게 되죠.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중개해서 먹는 그 수수료만큼은 보험사가 자기가 먹은 거고 발생할 위험을 딱 따져가지고 여기서 그 피를 받아서 프리미엄을 받아서 저쪽으로 줬겠지. 예. 발생할 위험을 따져서. 참 생각보다 이게 재미있는 상품이긴 한데 근데 이게 5%까지 지금 금리가 떨어졌으면 그럼 그 프리미엄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궁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이제 저수익 시대, 저금리 시대에 네. 뭔가 조금이라도 수익 더 난다 싶으니까 돈이 몰려들면서
돈이 기대 몰리니까 기대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기대 수익률이 점점 떨어져 버리죠. 떨어지는 거지. 근데 부분이 제일 미국이 지금 제로금리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제로금리잖아요, 정책금리가. 네. 정책금리가 제로금리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시중에서 예금 금리 그렇게 많이 못 받을 거고 미국도 거의 못 받겠죠. 그러면 한 5% 정도가 다 그 프리미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 만은 하겠네. 이거는 뭐 저기 자연재해 내 운명을 맡겨놓은 거랑 그러니까. 똑같네요.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예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연재해는 예측이 안 예측할 수가 되거든요. 없어요. 그 일본 수익이 손실이 난 적이 별로 없는데 일본 네. 대지진 났을 아. 때 그때 그러니까. 한번 크게 박살나죠. 네 그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이게 리스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제 나는 안 걸릴 거야 이러고 다들 하죠. 이런 자연재해까지. 채권 사면은 사두고는 만기될 때까지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자기가 파는 순간까지 예, 예. 기도해. 그럼 우리나라에 딱 맞겠네.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으니까 음. 예, 기도하는 수요도 많을 아니 그 방금 갖고 오셨는데 우리나라도 왜 저러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럼?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할지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그 농민들의 그 농작 경작 면적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채권형 상품이라든지 이런 보험을 가입할 정도가 되려면은 최소한 몇 마지기 이상 저도 마지기를 모르기 때문에 한테 땅이 뭐 솔직히 뭐 요 정도 농사 지어가 만 맞이기. 예,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기업화된 그 농작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좀 대규모로 조직된 그런 농민 단체라든지 아니면 농민 수요자 자체가 많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보면은 그 자연재해가 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장마라든지 뭐 가을에 태풍이라든지 좀 자연재해가 좀 돌발적인 자연재해 뭐 예를 들어 허리케인 뭐 자고 일어날 때 허리케인 친다든지 그런 거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뭐 규칙적으로 여름 되면 장마 오고 가을 되면 뭐 태풍 오고 이런 겨울 정도의 되면 폭설. 예 그리고 뭐 가뭄 약간 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갖고 또 그 리스크에 대비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좀 애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우리나라가 워낙 파생 상품을 싫어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상품이 등장하면은 또 금감원이나 금감위에서 또 누구 등을 쳐먹으려고 이런 상품을 만드니 뭐 이렇게 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접목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나. 금감원에서 이런 상품 일반인한테 이렇게 위험을 위험을 전가하는 전가하는 상품이야? 안 돼.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예, 그런 생각까지 잠깐 해봤고요. 참고로 이 아이디어가 그 예산 탈락했어요. 네, 워낙 난해해서. 네, 자, 난해하게. 오늘 여기 뭐 외신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죠. 끝내기 전에 인포맥스 창립 세미나 23주년 세미나 하죠. 그 하반기 픽스드 인컴 대전망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여의도 KRX 국제회의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네, 제 뮤지컬 공연 너무 궁금해하셔서 제가 공연만 살짝 알아왔는데요. 네. 오프닝 곡에 맨 오브 라반차에서 한 곡이 나오고 드림걸즈에서 한 곡 나오고 그리고 물랑루즈에서도 한 곡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맨 오브 라만차 난데. 아 그러시면 내가 키오테잖아, 키오테. 돈 키오테. 그렇게가 저런. 내가 낙구한 팀이잖아. 항상 안착팀 2000 간다. 맞아. 우리는 키오테거든. 저는 여기도 맞아요. 키오테가 있네. 네. 저는 맞아요. 기본적으로 적중팀입니다. 적중팀. 비호가 한 바람. 자, 우리 여기까지로 마감을 하죠. 여기 더 가면은 이제 너무 멀리 가겠다. 그리고 오늘 재밌게 잘 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 풍차 있는데 풍차.